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경제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컴퓨터 업계입니다. 최근에 CPU 전문 설계 기업이었던 인텔이 놀랍게도 그래픽카드, 외장 그래픽카드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확정 난 거예요. 참고로 이 채널은 IT 전문 채널은 아니며 굉장히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청자분들의 이쪽 업계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매우 다양한 시청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일반적인 IT 채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상식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큰 것들 위주로 딱딱 배경 지식만 굵직굵직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컴퓨터 업계를 잘 모르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컴퓨터 부품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 있죠. 바로 인텔입니다. 그런데 이 인텔의 형님들이 최근 고성능 그래픽카드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해요. 자기들 업계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인텔이라는 회사는 원래 컴퓨터의 두뇌라고 볼 수 있는 CPU 칩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생산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였어요. 물론 최근에는 이 자존심이 경쟁자들로부터 조금 흔들리는 듯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통적으로 이 컴퓨터 CPU 분야에 관해서는 인텔 형님들이 세계 최고이기는 했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그 전 세계 가정용 컴퓨터 시장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서버용 CPU 시장에 이르기까지 CPU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게 바로 이 인텔이라는 대기업입니다. 참고로 컴퓨터 분야 업계에서 인텔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구 바깥에서 온 외계인 간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CPU라는 부품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컴퓨터 CPU라고 하는 부품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가장 값이 비싸고 중요한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두뇌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CPU만큼이나 중요하고 값비싼 부품, 핵심적인 부품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그래픽카드 부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픽카드 시장이 생겼어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화려한 그래픽 작업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화려해지고 용량이 커지면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외장 그래픽 카드가 또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CPU와 그래픽 카드는 오늘날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양대 산맥과도 같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튜버 얼음사이다도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성능이 좀 아쉽지만 몇 년 전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런 고가의 CPU와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어요. 자, 시청자분들 동네에 고사양 PC방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하면은 바로 이 두 가지 부품만 보시면 됩니다. CPU와 그래픽카드의 등급만 봐도 바로 그 PC방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인텔은 바로 그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CPU 칩을 오랫동안 이제 컴퓨터의 CPU 칩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해온 잔뼈가 굵은 대기업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형님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자기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래픽카드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육상 선수가 멀리 뛰기에도 도전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일단은 전공 업계가 달라요. 육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멀리 뛰기도 잘할 확률이 높지만 일단은 근데 그게 좀 다르죠, 전문 분야가. 이제 자기들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 지금 인텔이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텔은 한때 컴퓨터 부품 업계에 있어서 독보적인 왕이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공룡 기업이었어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은 과장 살짝 보태가지고 인텔에 비교하면 중소기업에 불과했습니다. 비교조차 안 됐어요. 하지만 최근 산업의 패러다임과 흐름이 좀 바뀌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과 그래픽카드 시장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절대 강자로 업계에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 시장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인텔은 원래 CPU 기업이니까 엔비디아하고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 시장에 관해서는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또 AMD 역시 2인자이지만 상당히 뛰어난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이런 최신형 제품인 RTX 3000번대 성능에 놀랍게도 거의 근접하는 성능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는 있어요. 저 아주 이거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그래픽카드 회사, 이 얘들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분야는 뭐 인공지능과 더불어 가지고 컴퓨터 GPU 칩셋 설계 기술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아주 만들기는 잘 만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이 말도 못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배가 아파요. 5년 전에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솔직히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상당한 이득을 봤더라도 이제 중간에 와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중간에 팔아버린 분들이 솔직히 많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샀지만 그 이득을 보고 좋아가지고 이제 일찍 팔아버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한편 2인자인 AMD 역시도 아주 훌륭한 기업인데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식을 몇 년 이상 꾸준히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5, 6년 전 한때는 이 회사가 망한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주가가 불과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대에 머무르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새 사세를 이렇게 회복을 해버려가지고 최근에는 무려 110달러가 넘는 주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도 한 주당 우리나라 돈으로 11만원, 12만원이 넘어간다고 볼 수 있죠. 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이 10만원이 넘어간다면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겁니까? 2달러짜리가 110달러가 넘어가면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지난 5년 동안 주식이 50배가 오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주식을 샀었지만 안타깝게도 중간에 팔았어요. 최근에 다시 또 탑승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익을 보면서 가고는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참고로 AMD는 특이하게도 그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 칩셋인 GPU를 그러니까 CPU랑 그래픽카드를 둘 다 모두 설계하는 독특한 기업입니다. 그 굉장히 전 이걸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데 대신 이 회사는 어디에서든지 2인자예요. CPU 시장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인텔에게 거의 8대2로 지고 있고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도 딱 계산하기 편하게 엔비디아에게 거의 8대2로 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료에 따라서 퍼센트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최근 들어가지고는 두 가지 제품 모두 퀄리티가 근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AMD라는 회사는 CPU는 최근 정말로 잘 만들고 있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만들고 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위인 엔비디아를 바싹 쫓아가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좋아졌어요. 특히 CPU 시장에서는 인텔의 아성에 한때 밀려가지고 거의 99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세계 시장 점유율 1, 2%에 불과했던 시기가 무색하게 20%까지 지금 이렇게 회사를 확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항상 조심해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컴퓨터 업계를 잘 몰랐던 분들도 오늘 이 영상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시장은 이런
따라서 퍼센트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최근 들어가지고 는 두 가지 제품 모두 퀄리티가 근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AMD라는 회사는 CPU는 최근 정말로 잘 만들고 있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만들고 있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위인 엔비디아를 바싹 쫓아가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좋아졌어요. 특히 CPU 시장에서는 인텔의 아성에 한때 밀려가지고 거의 99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세계 시장 점유율 1, 2%에 불과했던 시기가 무색하게 20%까지 지금 이렇게 회사를 확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항상 조심해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업계를 잘 몰랐던 분들도 오늘 이 영상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시장은 이런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업들이 각축장을 벌이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 CPU 전문 기업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인텔이 갑자기 이 그래픽카드 시장에 도전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사업 분야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자가 지금 끼어든 셈이죠. 다른 업계의 강자가. 자, 그래픽카드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약 20% 내외를 플러스 마이너스 AMD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인텔이 지금 갑자기 여기에 자기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3파전이 벌어지는 거죠. 최근에 외장 그래픽카드 시장은 전례가 없는 독특한 상황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던 현상인데 이른바 가상화폐 채굴 붐 때문입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고성능 컴퓨터 부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은 그 대가로 가상화폐, 코인을 보상받는 구조라고 해요. 자세한 거는 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수학 계산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뛰어난 고성능 그래픽 카드들이 전부 다 이 가상화폐 채굴 작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유저들도 전 세계에 진짜 많았었는데 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많았었는데 갑자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상화폐 수요까지 겹쳐버리니까 이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배 이상 증가를 해버린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깊게 들어가면은 유통 과정에서의 좀 지저분한 잡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문제들도 많기는 많은데 일단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현재 그래픽카드 시장은 확실히 절대적인 공급량, 생산량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거는 업계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는 사실이고 해외에서도 실제로 지금 가격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원래 1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부품이었는데 럭셔리 부품이었는데 최근에는 똑같은 제품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폭등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 좀 더 비싸다라는 비판은 있어요. 또 이제 이 그래픽카드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였죠. 이 엔비디아가 종종 횡포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젠슨 황이라는 회장이 황 회장, 황가놈 이런 식으로 또 국내 이런 컴퓨터 매니아들에게 좀 비판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번에 인텔이 그래픽카드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을 두고 어쨌든 경쟁 업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텔이 여기에 지금 도전을 선언했으니까 일단 이것 자체는 기쁜 일이라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이 있으면 가격이 내려가기 마련이니까요. 자, 한때 컴퓨터 업계의 절대적인 강자였던 인텔은 지난 몇 년 동안 전문 경영인 하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투자와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고 회사 주력 사업 파트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이 급격하게 내리막을 이제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꺾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 본격적으로 영입한 인재가 누구냐? 바로 지금 보고 계신 라자 코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그 무능한 CEO가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AMD의 수석 부사장을 지냈고 수석 설계자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거의 전 세계 손꼽히는 업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인텔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인텔 비주얼 컴퓨팅 부문에서 수석 부사장 겸 수석 설계자로 선임이 된 인물입니다. 벌써 들어온 지 몇 년이 됐죠. 컴퓨터 업계를 패러디한 해외 유머 자료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요즘 사실상 이 사람이 인텔의 대표처럼 나오는 아주 그런 재미있는 모습도 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막 이 사람 얼굴이 합성돼가지고 광선검을 들고 막 컴퓨터 업계와 싸움을 벌이고 그래요. 자, 인텔은 원래 내장 그래픽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노트북 그래픽 칩셋 정도는 만들어 오던 회사예요. 아주 이 바닥에 이해도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 CPU 이 내장 그래픽이라는 거는 이제 고성능 외장 그래픽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인데 CPU 안에 그래픽 담당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으로도 사실 인텔이 자랑하는 어떤 고성능 CPU,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고성능 CPU 하나만 가지고도 일반적인 사무 작업이나 간단한 동영상 감상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 본격적인 고사양 게임, 묵직한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는 이 내장 그래픽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이 본격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고성능 외장 그래픽 카드 시장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측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비디오 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게임 시장, 비디오 게임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발 좀 이거를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된다라고. 최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비디오 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텔도 여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이제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겠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U 전문 기업이었던 인텔이 고성능 그래픽 카드 라인업으로 내놓은 게 다음과 같아요. 요 첫 번째 제품의 코드 네이밍이 아주 재미있는데 알케미스트라고 합니다. 알케미스트. 굉장히 좀 낭만적인 영어 단어죠. 연금술사를 말합니다. 중세시대에 각종 화학 재료를 합쳐가지고 황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을 꿨던 그 낭만적인 사람들 말이죠. 자, 물론 인간이 금을 만들어내는 거는 실제로 불가능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연금술이라는 욕심을 통해 가지고 대신에 화학, 현대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잃어버린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새로운 금을 우리 인류가 이제 그들만의 새로운 금을 찾는데 나름대로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서양에서는 이렇듯 이제 최초의 도전을 한다라는 의미, 그러면서도 낭만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이미지가 함께 겹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알케미스트, 연금술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단계별로 출시가 예정된 로드맵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알케미스트, 연금술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금을 만드는 마법사들을 연금술사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배틀메이지입니다. 박진감이 넘쳐요. 이 배틀메이지, 전투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마법사인데 연구실에 틀어박힌 이론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판타지스러운 전장에 나가가지고 실용적인 공격 마법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뭔가 이론과 실전이 잘 조화되어 있는 그런 베테랑의 이미지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판타지 장르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셀레스티얼입니다. 이것도 서구권 창작물에서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떤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 밤하늘의 별자리, 행성들의 위치 같은 것 말이죠. 굉장히 스케일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드루이드입니다. 이 드루이드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대 서양 사회에서 켈트족의 어떤 성직자를 일컫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황이나 추기경처럼 체계적인 거대 문명의 어떤 그런 성직자가 아니고 각 잡힌 그런 성직자가 아니고 뭔가 원시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뭔가 주술사 같은 느낌의 그런 고대 부족 국가의 성직자를 드루이드라고 했었어요. 그 부족의 성직자. 자, 설명하자면은 이 드루이드는 대충 이런 이미지예요. 막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를 자유자재로 부하처럼 다루고 뭐 그런 판타지적인 이미지가 덧대 있는 어떤 원시 부족 사회의 마법사, 주술사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인텔이 게임 그래픽 카드 시장에 아주 이 양반들이 작정하고 덤벼드는구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인텔이 내놓는 첫 번째 그래픽 카드가 뭐라고 했죠? 알케미스트, 연금술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케미스트, 연금술사 시리즈는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내년에 나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텔의 그래픽카드 알케미스트의 물량은 6나노밀리미터의 공정으로 아주 미세 공정, 뭐 오늘날 거의 뭐 세계 최첨단에 있는 그런 미세 공정인데, 요 6나노밀리미터 공정으로 생산 물량의 전량이 대만의 TSMC에 맡겨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용 GPU 칩셋인 폰테베키오 역시, 슈퍼컴퓨터용 GPU 칩셋인 폰테베키오 역시 이제 대만의 TSMC를 통해 가지고 5나노밀리 공정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해요. 자, 안타깝게도 삼성은 이 일감 수주 경쟁에서 일감을 따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현재 이 파운드리 경쟁 업계에서 대만의 TSMC에게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안타깝고 눈물겨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정치인들이 제발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상식도 쌓고 절대로 삼성과 국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참 안타깝죠. 이 뭐 행정고시 출신들, 판검사 출신들, 이 50대, 60대 고위공무원 엘리트 아저씨들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가지고 이런 거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의 범주가 세상의 전부인 거야. 저 같은 사람들이 백날 이 반도체 업계 발목 잡으면 큰일 난다라고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했지만 뭐 먹히지를 못했어요. 제가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황금 같은 시간을 좀 많이 놓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와 악재가 겹쳐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안타깝다라고 진짜 참 오랫동안 얘기를 했네요. 자,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결코 쉽지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해외 경쟁 대기업들이 또 워낙에 경쟁 기업들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자, 삼성은 또 반도체 칩의 설계와 대량 생산, 제조를 모두 욕심내고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뛰어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의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들이 삼성이 훗날에 잠재적인 어떤 경쟁자로 올라설까봐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만의 TSMC로만 생산 물량을 몰아준다, 이런 분석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의 TSMC는 이게 또 같은 반도체 업계라고는 해도 삼성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서 반도체 칩의 설계는 욕심내지 않고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저 설계도를 내려주면 대규모 생산만 위탁해가지고 담당하는 파운드리 전문 업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데 뭐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사실 미국 기업과 대만의 TS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결코 쉽지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해외 경쟁 대기업들이 또 워낙에 경쟁 기업들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자, 삼성은 또 반도체 칩의 설계와 대량 생산, 제조를 모두 욕심내고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뛰어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의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들이 삼성이 훗날에 잠재적인 어떤 경쟁자로 올라설까봐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만의 TSMC로만 생산 물량을 몰아준다, 이런 분석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의 TSMC는 이게 또 같은 반도체 업계라고는 해도 삼성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서 반도체 칩의 설계는 욕심내지 않고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저 설계도를 내려주면 대규모 생산만 위탁해가지고 담당하는 파운드리 전문 업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근데 뭐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사실 미국 기업과 대만의 TSMC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랑 삼성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각각 자기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 지원까지 다 받아요. 세금 지원 다 받아요. 전기 주고 땅 빌려주고 고속도로 깔아주고 다 해줍니다. 공장 돌리기 쉬우라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그 나라 정부들이 엄청나게 도와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삼성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 강력한 기업들을 뒤쫓아 나가야 되는 약자, 후발주자의 입장인데도 수준 낮기 그지없는 우리나라의 저급한 정치계와 특히 또 우리나라 어리석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반재벌 정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수많은 정치 사회적인 견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디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나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권이 제발 좀 기업의 발목을 그만 잡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돈 못 벌어오면은 대한민국 유지 안 됩니다. 세수 모자라가지고 진짜 나라 넘어가요. 국가 부도 난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이게 어리석다면은 최소한 그래 도움은 안 줘도 되니까 제발 대신 뛰어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재들의 발목만큼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입니다. 인텔에서는 그래픽카드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그래픽카드에 요즘 유행하는 레이트레이싱 기술 등 경쟁 업체들이 선보이는 주요 신기술들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그 샘플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은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묘사해주면서 뭐 컴퓨터의 부담도 좀 내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 최근까지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이게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양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자, 뭐 어쨌든 그런데 인텔에서는 이 레이트레이싱 기술 같은 것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거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제 다른 강자들을 쫓아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야심찬 만큼 얼마나 좋은 제품이 나올지는 우리가 또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제 실제 그러니까 필드 테스트를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텔의 알케미스트 연금술사 그래픽카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게 내년 1분기 이후라고 해요. 세계 고성능 그래픽카드 시장은 이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전 세계 그래픽카드 시장은 엔비디아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AMD가 뭐 대략 한 20%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두 개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 전체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텔은 지금까지 이 업계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인텔이 여기에 함께 끼어들어가지고 3파전을 그리는 삼국지의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죠. 자, 물론 그런데 인텔 역시 또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도 미국, AMD도 미국, 인텔도 미국의 기업이죠. 이런 거를 보면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라고 이러나 저러나 이런 최첨단 IT 분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산업적인 저력을 갖고 있는 초강대국인지 경제 대국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형님 뒤에 찰싹 매달려가지고 형님 뺑만 믿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전 세계 모든 인재는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기업의 두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재들이 말이죠. 자, 엔비디아는 현재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8나노 공정으로 지포스 RTX 3000번대 시리즈를 생산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삼성하고 협업을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이 이렇게 좀 물량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디 삼성이 이를 통해 가지고 좀 노하우도 쌓고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품질과 경쟁력, 대량 생산 능력을 좀 인정받아 가지고 대만 TSMC의 물량을 좀 많이 빼들어 올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을 응원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알다시피 최근에 게임 업계 자체의 이런 성장 그리고 또 이제 암호화폐 채굴 수요의 폭증 등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 대란의 어려움이 겹쳐가지고 이거는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에는 내년 초반까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늘리고 싶다고 지금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한편 그 경쟁 업체인 AMD 같은 경우에도 대만의 TSMC를 통해 가지고 7나노 공정의 생산 라인 다수를 확보했습니다만 한정된 생산 라인 안에서 이 사람들은 제가 2개 다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픽 카드 칩셋도 만들고 CPU인 라이젠 프로세서도 함께 생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역시 대만의 TSMC 역시 그래픽 카드의 생산과 공급 부족으로 그러니까 AMD도 이 생산과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인텔이 내놓는 그래픽카드의 경우 아마 최고 성능 제품군에서 경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선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중간 이상급의 제품, 어떤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중3급 제품,
또 메인스트림급 제품군에서 엔비디아나 AMD 대비 좀 더 낮은 가격만 잘 형성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국산차에 비유를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제네시스만 타는 건 아니죠. 각자 형편에 따라 가지고 소나타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랜저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 메인스트림 중간급이나 혹은 그 이상의 제품에만 집중을 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제 제품을 내놓으면 이제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시장을 일부 이렇게 장악할 수가 있다, 뭐 요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무조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 업체가 컴퓨터 부품 시장을 오랫동안 독점해버리면은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눈꽃만큼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독과점의 폐해는 누가 제일 잘 보여줬느냐? 지난 10년 동안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인텔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CPU 시장의 세계 1인자 자리에 너무 만족을 하면서 이제 신제품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고 이제 14나노밀리미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좀처럼 새로운 차세대 미세 공정으로 접어들지를 못했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인텔의 주가가 부진하고 다른 업체들한테 따라잡히고 시가총액 규모가 쪼그라드는 이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한때 자기들에게 상대도 안 됐던 AMD에게 CPU 시장, 전 세계 CPU 시장을 20%나 야금야금 뺏기고 내줬던 이유가 바로 그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고 1등으로서 그 승자의 혼미에 오랫동안 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분야의 그런 경제 배경 지식을 함께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최대한 제가 설명을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낯선 것들도 많았을 것 같네요. 자, CPU 기업이었던 인텔이 이제 고성능 외장 그래픽 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출사표를 내던졌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육상 선수가 멀리 뛰기에 도전을 하는 건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종목이죠. 비슷하면서도 전공 분야가 다른데 과연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엄지손가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유튜버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유튜버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졸린 오후 힘내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통과된 자판기 법안들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한다라는 논평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습니다. 국회입니까? 입법 자판기입니까? 민주당이 어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졸속 법안 투성입니다.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환노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은 좌편향 교육감들의 교육장악을 더욱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 소지가 있는 고등교육법도 공정의 가치를 더욱 훼손할 것입니다. 수많은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부결된 법안은 정작 자신들이 발의해놓고 내부 표결 이탈로 부결된 법원 조직법이 유일합니다. 가히 법안만 제출하면 찍어내는 입법 자판기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대표적인 졸속 법안인 임대차 3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어제 통과된 자판기 법안들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싸늘한 여론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멈춘 언론 재갈법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외면하는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인지 야당의 협치를 통해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은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시간 끌기로 한 달 뒤 똑같은 폭주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더욱 야당과 국민의 더욱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채무 주도 성장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홍남기 부총리는 내후년부터는 재정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전 정부로부터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넘겨받고도 해픈 씀씀이로 나랏빛 천조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다음 정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니 이보다 더한 민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쓰는 건 현 정부에서 할 테니 빚 메꾸는 건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권의 태도에 대해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이전 정권들의 대규모 토목 사업은 적폐라면서 비난을 하더니 정작 SOC 투자 예산은 역대 최고인 27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1조 3천억 원을 돌려서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중 절반은 세금을 퍼부어 만들어낸 통계용 단기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조국 사태와 인국곡 사태로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지르고서는 이제와 대선을 앞두고 2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니 진정성 없는 병주고 약주고에 불과합니다.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에는 3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는 1조 8천억 원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모순은 또 무엇입니까? 염치도 책임감도 진정성도 없는 산무 예산이고 내용도 방향도 목적도 옳지 않은 산불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문재인 정권 4년의 예산 낭비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정부의 방역 계급에 소상공인만 주관한다. 오늘 국회 동료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께서 금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한 오후 2시 본회의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은 곧장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태도입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방역 조치의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치인과 중소상공인, 우리가 모르는 방역 계급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계급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의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설령 다녀가기만 해도 해당 영업장은 일단 영업 중단하고 출입금지, 폐쇄, 업무 정지 등의 조치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회의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이 확진되었음에도 기껏 한다는 방역 조치란 것이 신체 접촉자 선별 검사, 직접 접촉자 개회식 불참 안내뿐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국회는 미동도 없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방역 수칙을 지킨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됐습니까? 그동안 피 맺힌 목소리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 보상을 주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 달 임대료도 되지 않는 돈으로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려고 드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만 보더라도 그때그때 다른 방역 조치, 정치적 잣대에 따른 방역 조치는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다녀도 그에 상응하는 고발 조치 한 번 없었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최한 행사는 방역 조치에서 항상 예외였습니다. 지난 7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형평성 없는 방역 조치에 항의하며 차량을 타고 나온 1인 시위에는 경찰 병력들이 대거 투입되고 방역 조치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과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철저하게 말살시키면서 자영업자, 서민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되고 공권력을 통해 억압하는 모습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 이중 잣대는 국민들과 중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타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방역 기준의 해명을 요구하며 명확한 방역 기준과 함께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따라 희생을 강요당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상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었습니다.